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청와대의 인사 발표 소식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 명지대 교수,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리고 SBS 보도국의 원일이 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4개 부처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습니다.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부터 한번 보실까요? 김부겸 민주당 의원입니다. 4선 의원이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민주당의 불모지라고 하는 대구에 내려가서 낙선의 아픔을 딛고 지난해 총선에서 4선에 성공을 했죠. 다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충북 청주 출신의 도종환 민주당 의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접시꽃 당신이라는 시로 유명했던 시인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전북 정읍 출신의 3선 국회의원인 김현미 민주당 의원입니다. 여성 최초라는 타이틀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여성 최초의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도 지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김영춘 민주당 의원입니다. 부산 출신이고요. 3선 국회의원이고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한 4명의 장관 후보자 공교롭게 모두 민주당 소속 현역 의원들입니다. 왜 이들을 장관 후보자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5월 30일 새 정부의 행정자치, 문화체육, 국토교통, 해양수산 업무를 맡게 될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습니다. 먼저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는 새 정부의 핵심 국정 목표인 지방분권, 균형 발전, 국민 통합의 목표를 실현할 적임자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분권과 자치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도종환 의원은 문화적 통찰력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정 경험이 또 다른 부처보다 시급한 숙제가 많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직에 적합하다는 판단입니다. 새 정부의 문화예술체육정책 기조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해 여성 의원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까지 맡았습니다. 최초의 여성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 국토교통부 주요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김영춘 의원은 위기의 해운산업을 살리고 갈수록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수산업의 보호, 또 이제 다시 시작하는 세월호 진상 규명 등 해양수산부 주요 과제 해결의 최고 적임자라는 판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왜 전부 현역 의원들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을까요? 이제 설명을 들어보면 청렴성, 전문성, 의정 경험, 여성 등형 여러 가지 이제 설명이 좀 있었죠. 근데 그거는 이제 어디까지나 청와대 설명인 것이고 진짜 속사정을 보면 3가지죠. 첫째는 뭐니 해도 인사청문회 통과 가능성입니다. 지금까지 역대 정부를 통틀어서 현역 의원들 등용해서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한 적은 없죠. 제로입니다. 통계만 놓고 봐도. 그 이유는 전체적으로 그동안의 선출직을 쭉 거치면서 자기 관리가 잘 된 측면이 좀 있고, 두 번째는 의원들끼리 현역 의원들, 동료 의원들에 대한 눈에 보이지 않는 관대함이 분명히 존재하죠. 그래서 인사청문회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초반에 지금 발목을 잡는 이제 큰 이제 걸림돌이 돼 있는데 어떻게 하든지 인사청문회를 좀 통과해야 된다라는 그런 절박함이 좀 있는 게 가장 큰 이유인 것이고, 두 번째로는 지역 안배 분명히 있죠. 김부겸 대구, 김영춘 부산, 김현미 전북, 도종환, 충청, 지역 안배 아주 절묘하게 잘 됐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당 추천을 통해서 그동안의 친문 인사가 아니라 당에서 추천하는 뿌리가 각기 다른 전문적 영역에서 두각을 드러냈던 그런 3선, 4선 의원들을 전면 배치한다. 그렇게 해서 강요사회의 개혁을 좀 추진한다. 이런 대통령의 의지가 엿보이는 인선입니다. 김 교수님은 오늘 발표된 4명의 장관 후보자 가운데 어느 후보자가 눈에 띄시던가요? 일단 김부겸 의원이 제일 눈에 띄는데요. 왜냐하면 김부겸 의원은 지난 총선 과정 속에서
정말 그 대구에서 지역주의 타파하기 위해서 김문수 후보랑 붙었지만 뭐 60% 정도 육박하는 아주 많은 지지를 받았고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물론 이제 청와대 대변인도 얘기를 했지만 노무현 전 정부와 현 정부가 강조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토 균형 발전 부분하고 분권이거든요. 특히 이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이런 격차가 굉장히 심각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김부겸 의원 같은 4선의 중진 의원이고요. 더 나아가서 대구 출신이라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다고 한다면 새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국정 과제에는 굉장히 또 지역주의 타파의 상징성도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차세대의 주자로서의 이러한 그 발판을 마련해 준다고 한다는 의미에서도 보면은 결국은 대통령이 얘기했었던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민주당 정부라는 것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인사라고 저는 봅니다. 김 교수님이 김부겸 의원 얘기하셨으니까 그러면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 오늘 오전에 발표가 나고 나서 기자들 만나서 이렇게 소감을 밝혔습니다. 제가 인사청문회를 잘 통과하고 행정자치부 장관이 된다면 지방 정권과 균형 발전, 국권의 민주주의를 확고하게 제도화하는 그런 장관이 되고 싶습니다. 국민 앞에 한없이 겸손한 마음으로 때와 같은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청와대에서 제안은 언제쯤? 제안은 아니고요. 일단 인사검증동의서라는 것을 한 2주 됐나요? 그때 요청을 하길래 그걸 제가 제출을 했습니다. 연락이 오시면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 가장 먼저 나서서 지방분권 관련된 걸로 그 부분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지금까지 그 자부심을 가지고 일해온 그 정직자들 그런 자부심을 이렇게 해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자연스럽게 정부와 국회 간에 의견 교환하는 창구 노력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의 소감 밝혔습니다. 지방 분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는데요. 역시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국민 통합이라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방점이 찍혀있는 인사 같고 최 교수님께는 이 부분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사실 지금 국무총리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장관은 국무총리 제청받아서 대통령이 임명해야 하는데 아마도 유일호 경제부총리, 총리 대행이 제청했을 겁니다. 네. 이거 맞다고 보세요? 어제 이제 대통령이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 대한 입장 표명이 있었잖아요. 국민과 야당께 양해를 당부드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것을 명분으로 해서 일단 장관 인선을 이제 단행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어쨌든 분명한 것은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제청 절차를 밟았을 텐데 법적 하자는 없다 하더라도 일단 현 정부에서의 총리가 제청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야당에게 어떤 비판과 공격의 비밀을 제공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김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부분이 사실 논란이 많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좀 어차피 양해를 구하고 국민의당이 협조를 한다고 했었기 때문에 제일 좋은 방법은 역시 이제 이낙연 내정자가 정식적으로 임명을 받고 나서 했었으면 모양이 굉장히 좋았었을 텐데요. 아마도 제가 보길 때는 그걸 알면서도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인사청문회 문제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이라도 새로운 인사 내각을 통해서 조금 국면 전환을 하기 위한 그러한 나름대로의 정무적 판단이 있었지 않았던가 하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 쪽에서 뭐 얘기 나온 게 좀 있습니까? 얘기는 없죠. 왜냐하면 어차피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이고 어제 대통령이 지금 야당과 국민들에게 양해를 당부한다고 지금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을 사과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상황이 비정상적 정부의 출범이라는 현실에 맞춰서 국민과 야당이 양해해달라고 지금 이렇게 부탁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게 유일호 부총리의 제청이라는 그런 형식상의 요건은 갖췄지만 본질적으로는 청와대에서 낙점을 한 것이고 그 현역 의원들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다른 지금 절차상의 그 문제보다는 현실적으로 지금 빨리 내각을 일기 조각을 빨리 맞춰야 되는 그런 현실적 절박함과 급함이 지금 있는 거죠. 예. 어쨌든 청와대 관계자가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제청한 게 맞다 이렇게 또 확인을 한 것 같은데요.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본회의 표결이 내일로 예정돼 있죠? 31일? 네, 내일 될 거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금 들어가서 지금 거부할 것인지 아니면 아예 보이콧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입장을 오늘 정리한다 그랬으니까 어찌됐든 내일 본회의 열려서 처리되는 거는 지금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틀 정도만 기다리면은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회 인준 과정을 통과한다는 전제에 이틀 뒤에 발표할 수도 있는 걸 이틀 먼저 발표한 셈이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김 교수님은 정무적 판단, 현재 어떤 인사 기준 때문에 논란이 많이 일고 이런 상황을 좀 돌파하겠다는 청와대의 정무적 판단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도종환 문화부 장관 후보자. 사실 국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던 의원들입니다. 그동안 국회에서 어떤 활동들 했고 어떤 발언들 했는지 저희가 일단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김현미입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는 2017년도 예산안의 법정 기한 내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원되었으므로 제344회 국회 임시회 기회 중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회의하겠습니다. 예, 문체부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라있는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간사입니다. 도종환 문화부 장관 후보자, 바로 저 발언 사실 대단히 인상적입니다.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라있는 도종환 의원입니다. 그런데 아마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최초로 폭로한 그렇습니다. 의원이 아마 도종환 의원일 거예요. 국정감사를 통해서요, 블랙리스트를 최초로 공개를 했고요. 그런 것이 이제 나름대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과연 있었을까라고 했었는데 그것이 실체화되는 과정 속에서 도종환 내정자가 상당히 역할을 많이 했고요. 지난번에 또 청문회 과정 속에서도 구체적인 객관적 근거를 통해서 블랙리스트의 가능성에 대한 부분만이 아니라 실체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도종환이라는 의원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물론 이제 유명한 시인이지만은 그걸 넘어서서 문화관광 쪽에서 특히 이제 우리 얘기하는 과거에 보면은 아주 저명한 문화 인사들이 문화관광으로 내정돼가지고 참 좋은 역할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나름대로 전문성을 중심으로 발탁한 인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최 교수님, 시인이 문화부 장관이 됐다. 문화예술계 쪽에서는 상당히 반길 수 있는 인사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과거 정부에서도 유인천 장관도 그랬고, 연 기자가 이창동 감독도 문화부 장관을 했었죠. 영화 감독이 같은 맥락이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그런 분들보다도 오히려 현역 의원이고, 시인 출신이긴 합니다만, 지금 말씀처럼 이번에 그 국정농단, 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단지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세상에 알린 것도 알린 겁니다만 상당히 진상규명에 노력을 했어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 이번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아무튼 여러 가지 얘기가 있다 하더라도 적폐청산을 굉장히 중요한 지향점으로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단지 문화예술계 인사라는 측면을 떠나서 그러한 과거 정권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블랙리스트를 한 영역에서 진상규명에 노력했고 그런 점을 높이 산 것이라고 보고 과거 아까 말씀하신 유인천 장관이나 이창동 감독 못지않게 단순하게 어떤 전문가라는 측면을 넘는 인사라고 보여집니다. 네. 하나 저희가 좀 놓치고 있는 게 도종환 의원이 우리 다들 시인 출신으로만 알고 있잖아요. 사실은 경력 중에 가장 중요한 도종환 의원 본인이 무게감을 두고 있는 거는 전교조 해직 교사 출신이에요. 89년도에 전교조 활동하다 해직되는 그 과정도 보면은 전교조 블랙리스트에 걸려서 그것 때문에 해직됐다가 다시 복직되는 그런 아픔을 겪은 분이죠. 그래서 이 전교조 활동, 교사로서의 활동, 이 우리 문화 역사 문제에 있어서 이거는 젊은 세대들한테 올바른 거를 가르쳐 줘야 된다라는 사명감과 그런 공명심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죠. 본인 스스로는 거기에 무게감을 많이 두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네. 도종환 시인 접시꽃 당시라는 시집으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졌는데 그 영화로 만들어진 거 혹시 아십니까? 이덕화 씨하고 이보희 씨가 출연했던 영화인데 거기에서 그런 대목이 나와요. 시인데 살아생전 당신에게 옷 한 벌 못 해주고 당신 주고 처음으로 옷 한 벌 사줬네 하면서 뒤늦은 그 후회를 노래했던 시가 생각이 나는데 얼마 전에 도종환 문체부 장관 후보자 노무현 전 대통령 8주기 추도식에서도 운명이라는 헌시를 낭독을 했었죠. 저희가 이 시간에 보내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거기서도 보이십니까? 산산조각난 당신의 운명을 넘겨받아 치열한 희망으로 바꾸어온 뜨거운 순간의 발자국들이 보이십니까?
당신 거기서도 들리십니까? 송곳에 찔린 듯 아프던 통증의 날들, 그 하루하루를 간절함으로 바꾸어 이겨낸 승리, 수만 마리 새떼들 날아오르는 날갯짓 같은 환호와 함성 들리십니까? 당신이 이겼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네, 시인 출신인 도종환 민주당 의원이 문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됐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될 인물이 김현미 의원 같아요. 네. 첫 여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첫 여성 외교부 장관 후보자고 네. 상당히 힘을 준 인사라고 보여지는데요. 굳이 의미를 부여하면 어떡할까요? 첫 여성 당뇨 출신 장관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물론 이제 국토건설부 쪽 그 경험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이제 예결위를 많이 다뤘기 때문에 예산 문제 전문가로 지금 이제 전문성을 좀 인정받았고 전북 저금 출신이고 뭐 기자들은 누구나 더 잘 알죠. 사실은 친노를 거쳐서 친문 거쳐서 지금 여기까지 왔지만 김현미 전 의원은 과거 민주당 시절 DJ맨으로 활용했던 부대변인으로 했던 당뇨 출신으로 기자들한테 언론계에 좀 익숙해져 있었고 개인적으로 김현미 의원은 평가받기를 가슴에 달린 의원 배지의 무게감에 대해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소중히 여기고 잘 아는 분이에요. 당뇨 생활을 오래 하면서 국회의원들 이른바 뒷바라지를 오랫동안 해오면서 국회의원들이 어느 날 갑자기 그 낙하산식으로 공천받아서 쉽게 국회의원 되신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많이 토로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의원들보다 이 배지의 무게감, 이런 국무위원회에서 무게감에 대해서 잘 알고 수행할 것이다. 이런 청와대의 기대감이 지금 반영돼 있습니다. 네, 17대 때 비례대표로 첫 국회의원이 되고 18대는 낙선하고 19대 국회의원이 돼서는 4년 내내 기재위에서 활동을 했던 김현미 의원, 20대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는 첫 예결위원장이 됐죠. 그 사이에 청와대 정무비서관 근무 경력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김현미 내정자와 관련돼서만이 아니라 피우진, 강경화, 조현호 그리고 김현미 대통령이 생각하는 의지가 뭐냐면요. 그동안 남성 지배적 구조 속에서 있었던 데서 여성을 통해서 조직 문화를 바꿔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등 사회를 만들자고 하는 것은 가장 핵심적인 거는 여성의 섬세함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직성 그리고 청렴성 이런 것들이 그동안 많이 부족했었는데 이렇게 해서 새로운 변화의 물결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을 여성을 통해서 가겠다는 것. 특히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는 과거의 여성 장관은 그냥 일종의 좀 비중이 낮은 쪽이 많았었어요. 뭐 보건복지부도 물론 비중이 낮은 건 아니지만 그런데 이번 정부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환경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정도 이런 것만 했었는데 완전히 그것을 뛰어넘는다는 의미에서 보면은 조현옥 인사수석이 갖고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조언이나 대통령이 갖고 있는 철학이 같이 이렇게 맞물려 들어가서 성평등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라고는 공약을 그건 진짜 실천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는 의미에서 상당히 파격적이고 유리천장을 깬다는 점에서는 좀 많은 비중을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뭐 유럽과 우리를 그대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5대5 남녀 5대5 내각을 구성하지 않았습니까? 국방부 장관도 여성 지명하고 말이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당장은 힘들지만 임기 안에 여성 강요들 국무위원 절반을 여성으로 채우겠다는 공약을 꼭 지키도록 노력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임기 초기에는 이제 30% 정도를 입각을 시키고 임기 내에 이제 절반으로 채우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공약을 실천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김 교수가 잘 설명한 것처럼 이게 단순하게 기계적 균형은 이제 그런 의미보다도 여성들이 사실 뭐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유리천장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상당히 불평등하게 그런 자리에 못 오른 게 사실이에요. 그런 점에서 임기까지는 절반을 채우는 그런 공약을 실천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김현미 의원과 연락이 되면 한번 출연을 해서 첫 여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데 대한 소감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인사청문회 준비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예. 그런데 오늘 여러분께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현역 민주당 의원들로
4명의 장관, 4명의 부처 장관직을 임명을 했다. 왜 청와대가 이렇게 발표를 했을까?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틀 정도만 기다리면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회 인준과정 통과하고 나면 이낙연 총리의 제청을 받아서 임명할 수도 있었는데 왜 먼저 발표를 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지자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국무총리의 국회 인준 문제가 완전히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 장관 인사를 발표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오늘 발표는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인준 완료와 무관합니다. 원래 준비되어 있던 대로 인사 발표를 하는 것이고요. 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동안 총리 인준과 관련하여 국민들께서 많은 질문을 주셨던 그런 부분들이 또 상당 부분 겸손하게 또 겸허하게 설명을 드리는 과정을 좀 거쳤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도 작용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추가로 국회에서 입각이 더 있는 건지 그리고 오늘 발표한 분들은 대통령께서 밝히신 5대 인사 원칙상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신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앞으로 정치인이 추가 입각이 있는가 하는 문제는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제 그 5대 원칙 검증과 관련해서 2005년 7월 이후에 그럼 이분들은 뭐 해당이 없느냐라고 물으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알아본 바로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현 대변인 그 마지막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발언인지 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알아본 바로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 어제 5대 원칙 검증과 관련해서 2005년 7월 이후에 이분들은 결격사항 해당이 없느냐 물으신 것 같은데 5대 사항에 해당되는 게 없다 이런 얘기인가요? 없다라는 주장이죠. 예. 주장인데 이게 참 말처럼 이게 어떤 2005년 7월이라는 걸 뒤늦게 기준을 마련해서 그 전에 거는 문제가 되고 그 뒤에 거는 지금 문제 삼겠지만 그 전에 거는 좀 봐달라는 지금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근데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지금 이제 국회 분위기나 지금 이낙연 총리는 지금 이제 국민의당이 지금 사실상 살린 거죠. 그 국민의당 40석에다 정의당 6석까지 다 합치면 어차피 과반을 확보하기 때문에 그 이낙연 총리는 이게 여야 합의로 매끈하게 통과되느냐 아니면은 강행하느냐의 차이만 있는 거지 일단 물리적으로 지금 통과는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나머지 후보자들의 문제에 대해서 이게 지금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산 넘어 산이에요, 지금. 강경화 지금 후보자 같은 경우에 사실상 5대 원칙 가운데 병역 비리 빼고 4개는 지금 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단 말이죠. 이거 2개도 아니고 3개도 아니고 좀 4개씩이나 좀 되고 있고 거기다 가장 결정적으로 결과적으로 거짓말이 된 위장전입의 그 사유에 대해서 나는 몰랐다라고 하는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지금 의혹이 지금 계속 커지고 있단 말입니다. 거짓말에는 시효가 없어요. 다른 저 위장전입에는 어떤 2005년 7월이라는 인위적인 기준과 시효가 지금 적용하고 있지만 시효가 없는 거짓말 부분을 어떻게 지금 타고 넘어갈 건지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 강경화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와 관련한 이야기는 조금 뒤에 다시 한번 나눠보도록 하고요. 민주당 출신 국회의원들, 현역 의원들을 전격적으로 4개 부처 장관 자리에 임명을 했다. 야당에서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으로 나오는데 자유한국당 오늘 청와대 인사 발표에 대해서 어떤 반응 보이는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반응이 나왔네요. 의원 출신 장관을 인선하는 것은 소나기를 피하고 보자는 의도다. 새로운 인사의 원칙을 제시하지 않은 채 장관 인사를 단행한 것은 야당을 무시하는 독단적인 태도다. 농공 행상식 인선이자 호남에 편중된 내각이라는 점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의원 출신이라고 검증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도덕성을 청문회를 통해서 확실하게 검증해 나가겠다. 이 자유한국당 논평에서 말이죠. 호남에 편중된 내각이라는 점 지적한다. 어떤 인사를 놔두고 어떤 인사를 겨냥해서 이런 논평을 내놨을까요? 최 교수님? 지금 전반적으로 서울과 경기가 제일 많습니다. 지금 인원 자체는. 지금 총 합쳐서 39명인가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서울 경기가 가장 많고 호남이 제가 알기로는 한 10명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비중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남이 가장 많은 건 아니고 그 이전에 상대적으로 호남이 상당히 소외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구, 경북, 그리고 충청 이런 쪽도 상당히 골고루 지역 안배를 했어요.
이제 오늘도 이제 발표한 김현미 의원도 이제 전북이잖아요. 특히 이제 전북을 배려한 것인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난 정권 때도 그랬고 특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때 호남 지역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공약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실천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특정 지역에 너무 쏠렸다라고 하는 건 만약에 그 지역이 압도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많다 몰라도 일단 서울 경기가 가장 많기 때문에 그 사실관계하고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오늘 오후에 청와대에서 차관급 인사를 발표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이 진행되는 도중에 청와대에서 인사 발표가 이루어진다면 현장을 생으로 연결해서 생중계로 연결을 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관급 인사도 대단히 중요한데 일단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오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여러분께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 절차 국민의당이 협조하기로 하면서 일단 통과될 것으로는 보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석을 합치면 국회 과반 의석을 넘기 때문에 국회 절반 의석을 넘기 때문에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준은 무난히 통과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변수는 야당들의 태도를 봐야 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는 별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강경화, 김상조 두 후보자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혹시 이러다가 낙마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여권 안에서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른 거를 이행하라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그 내용을 이행하라는 그 말씀인데 그것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건 문제가 있다. 더군다나 모두 발언하신 것까지도 들은 후에 대부분의 의원들이 지금 압도적으로 이번에 총리 인준 지금 받을 수가 없다 하는 입장으로 정리가 됐다. 어제 국민의당은 대승적 차원에서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인준에 협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총리 후보자 인준에 협조하는 것이 뒤에 있을 강경화, 김상조 후보자의 위장 전입 의혹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국민과 약속한 5대 인사 원칙은 여전히 유효하며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거듭 분명히 밝힙니다. 총리 후보자 인준 절차에는 참가하기로 하였습니다. 대통령께서 원칙을 지켜나가겠다고 언급한 상황에서는 원칙에 어긋나는 위장 전입을 한 이낙연 후보자의 인준에는 찬성할 수 없습니다. 바른정당은 5대 비리 인사의 원천 배제라는 문 대통령의 공약에 맞게 향후 청문회에서도 엄격하게 검증에 임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내일 표결이 이루어지면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온다는 겁니까? 오늘 오후에 정한다는 거예요. 이제 아직도 이제 갑론을박이 진행 중에 있는데 여러 가지 안이 진행되고 있죠. 로텐다홀에 모여서 거기에서 그냥 반대 표명하고 으쌰으쌰 한번 하고 안 들어가는 방안도 있고 들어가서 표결하는 방안도 있고 들어가서 자유투표의 방안은 같이 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당론으로 수용 불가해요.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어찌됐든 지금 반대 입장이 분명합니다. 무난히 통과될 것 같다라는 말은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적절치 않은 발언, 이제 그 워딩이 돼버렸고, 무난히 되는 게 아니라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은 물리적으로 가능은 해졌습니다만은 모양새는 많이 좋지 않게 되는 거죠.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반대를 하거나 아예 표결에 불참하게 되면 모양새가 험악해지면서 이거 좀 여야 대치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다분히 있죠. 그러니까 오늘 한 이틀 정도 시간이 남았지만 어떤 경우가 됐든 여당과 청와대는 자유한국당을 설득을 해서 들어와서 표결하는 모양새로 좀 해달라고 지금 압박하고 설득하고 그런 그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국민의당의 논평 김동철 원내대표 얘기에 좀 주목해 볼 만한 필요가요. 네. 이낙연 후보자 인준에 협조하는 것이 뒤에 있을 강경화, 김상조 후보자의 위장 전입 의혹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단서를 달았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한 좀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국무총리에 대한 인준은 반드시 본회의에서 표결을 하게 돼 있고요. 국무위원 같은 경우는 엄밀하게 따지면 이제 각 상임위원회에서 검증을 한 다음에 보고서 채택이 안 되더라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임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굉장히 저는 초미의 관심사라고 보는데 역대 정부가
결국은 청문회에서 부정적인 그런 인사들을 강행을 해가지고 논란이 많았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할 것이냐. 그렇게 안 하려면 결국은 당사자가 사퇴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어저께 대통령이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은 사안마다 발생 시기와 의도 또 구체적인 사정과 비난 가능성이 다 다르다. 의도, 반복성, 시점 뭐 이런 부분들을 강조했죠. 그것을 어떻게 전부 다 예의 없이 다 할 수 있느냐라는 그 말 속에 저는 오히려 이낙연 내정자보다는 다른 장관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처럼 저는 해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관련돼서 물론 야당은 적극적으로 검증을 하겠지만 일단 청문회에 들어가가지고서 청문회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리고 나서는 그건 아무도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본인이 만약에 사퇴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분명한 것은 청문회에 야당이 반대하면 보고서 채택이 안 되고 그리고 일주일 정도 지난 다음에 열흘 정도 지난 다음에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것이 법적으로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아마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지금 장관의 의원 출신 4명이 내정됐잖아요. 거의 내각제적 요소예요. 우리 헌법은 지금 내각제적 요소가 굉장히 많은 헌법 구조란 말이죠.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전 이 지금 의원들을 한꺼번에 4명씩이나 내정한 것이 국회와 협치나 당청 관계, 당정 관계를 많이 의식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어떤 그 청문회 통과 가능성도 물론 염두에 뒀는데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만약에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됐는데 장관의 경우에 대통령이 임명을 하면은 지금 이런 당정 협조나 당청 협조 또 국회와 협치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희석되기 때문에 어제 대통령이 뭐 반복성, 의도 이런 시기 이런 걸 언급했다 하더라도 아직 그렇게 예단하기 좀 어렵지 않겠는가. 일단 국회에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 돼도 임명할 수 있는 거에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그건 국회와의 협치를 사실 거부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아직은 좀 그런 예단 좀 이르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지금 분위기만 좀 전달을 좀 해드리면요. 지금 여야 전체적인 분위기로만 보면은 강경화, 김상조 두 후보자의 경우에는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가능성 쪽으로 점점 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청와대가 알고 있었던 셀프 신고했던 그 흠결보다 지금 언론을 통해서 하나, 두 개, 세 개 날이 어제, 오늘 이렇게 계속 나오는 하나하나가 지금 사실관계가 점점 확인이 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에 5대 원칙 중에 2가지 정도가 지금 셀프 신고가 사실상 돼 있었는데 그게 2가지가 아니라 지금 4가지로 늘었고 그거 하나하나에 대한 소명과 이런 이 사실관계 확인을 해야 될 상황이 좀 돼버렸죠. 문제는 청와대가 그거 자체를 소상히 몰랐다라는 부실 검증 논란이 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청문 보고서가 이렇게 되면은 채택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거를 강하게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청와대와 대통령의 고민이 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강경화 후보자와 김상조 후보자 처음에 청와대에서 인사 발표했을 때만 해도 상당히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새 정부의 인사는 달라도 뭔가 다르구나 이런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었는데 청문회 그리고 청문회와 관련해서 인사검증과 관련한 언론의 검증 또 야당 의원들의 의혹 제기 이런 것들이 계속되면서 강경화 후보자와 김상조 후보자 점점 더 어려운 상황에 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어제 저녁에 기자들 앞에 일부러 서서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강경화 후보자의 얘기 들어보시죠. 청와대 측에서 저희 남편한테 연락을 한 모양이고요. 저희 남편은 그 전입 과정에서 아무런 그 역할이 없었고 제가 엄마가 단독으로 한 일이었는데 청와대 쪽에서 물어보니까 혹시 아마 그게 친척집이었지 않아? 이렇게 쉽게 대답을 한 모양인데 친척집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게 2000년에 제가 딸아이의 안녕을 위해서 그러면 생각 없이 이렇게 행한 일이 이렇게 여러 무리를 잇게 돼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송구스럽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청문회에서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경화 후보자가 뉴욕 공항에서 특파원들 만났을 때 위장 전입 사실입니다라고 아주 흔쾌히 인정했을 때만 해도 그래 뭐 사실인 모양이네. 청문회에서 한번 해명 들어보지 그랬는데 일단 청와대에서 친척집으로 그 위장전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친척집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사실로 드러난 셈이에요. 지금 이제 그 부분을 해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남편이 사실 뭐 얼떨결에 대답한 거다 이런 취지인데 그러한 부분들이 처음에는 친척집이라고 단정을 했기 때문에 거짓 해명이 아니냐 이런 논란을 비껴나기가 대단히 어렵게 돼 있어요. 청문회에서 다시 어떤 이제 설명할지 모르겠는데 바로 저 부분이 어떤 그 팩트 그 자체보다도 거짓말 논란에 쌓이게 된다면 상당히
어떤 정치성 문제라든지 진정성 문제까지 결부되는 건 상당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질이 남편이 전후 사정을 잘 모르는 아이의 아빠가 관여하지도 않으니까 그냥 무심결에 친척집이라고 잘못 말았다라는 게 거짓말이라는 논란이 핵심이 아니고요. 이 사안의 본질은 남편이 잘못 말해서 그 친척집이 아니라 사실은 이화여고 전 교장 선생님의 전셋집이었다라는 건데 그거를 몰랐다라는 게 지금 이 거짓말 논란의 지금 핵심인 거예요. 그 주소를 옮겼는데 은사의 소개를 받아서 그냥 옮기라는 대로 옮겼다. 근데 그 집이 누구 집인지 나는 몰랐다. 이 부분이 지금 정말 그러냐. 상식선에서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게 지금 거짓말 논란의 지금 핵심인 거죠. 네, 강경화 후보자는 자신은 전혀 몰랐다. 지인의 소개로 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문제가 부지된다고 한다면 청와대 검증 시스템이겠죠. 남편의 얘기만 듣고 그대로 기자들에게 발표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혹 제기가 있는 것 같은데 잠시만요. 강경화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희가 좀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께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위장 전입만 얘기가 나왔었죠. 그리고 자녀의 이중국적, 이중국적은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쪽으로 갈 것 같다라고 가족들이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다고 보고요. 자녀들 증여세 늑장 납부, 후보자로 지명된 후에 자녀들에게 증여했던 증여세를 뒤늦게 납부했다. 그리고 후보자의 유엔 부하 직원이 장녀의 사업에 투자를 했다. 실적 없는 유령 회사인데 왜 후보자의 옛 부하 직원이 이 후보자 장녀의 사업에 투자를 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 기자. 네, 이 역시도 지금 강 후보자는 자기의 부하 직원과 딸 아이가 어떠한 사업을 하는지 나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나는 전혀 몰랐다. 이게 지금까지 나온 그 해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금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아마 스위스 와인과 스위스 치즈에 장녀가 관심이 많아서 스위스 와인과 치즈를 수입하는 업체를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강경화 후보자 측의 해명 자료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강경화 후보 장녀와 부하 직원 형제가 지난해 6월에 주류업체를 설립을 했습니다. 자본금 8천만 원이네요. 장녀가 2천만 원 내고 우모 씨라는 옛 부하 직원이 4천만 원 내고요. 그 우 씨의 형이 2천만 원 내서 8천만 원. 그런데 법인 등기 후에도 출자 금액은 개인 통장에 남아있다. 회사 주소지는 창고 하나뿐이고 그래서 페이퍼 컴퍼니가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부하 직원인 우 씨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내가 먼저 강 후보자의 장녀에게 함께하자고 제안한 것이고 페이퍼 컴퍼니는 절대 아니다. 사업 수익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은 뒤 1년 가까이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고 현재 강 후보자의 장녀가 다른 업종의 주류 수입 사업을 하려고 여러 곳을 알아보고 있다. 이렇게 해명했고요. 그러니까 외교부에서도 나섰습니다. 출자 금액 가운데 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이 통장에 남아있는 것이고 창업 과정에서는 어떤 법적 하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강 후보자는 창업과 관련해 개입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 자세하게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강경화 후보자도 기자들의 질문이 상당히 이 부분에 집중되지 않았겠어요? 강경화 후보자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자녀 부하 직원 간의 동업에 대해서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전혀 부적절하다고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을 엄마로서 막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네. 김 교수님, 강경화 후보자의 지금 방금 저 해명 전혀 부적절하다고 생각 안 한다. 근데 지금 계속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이런 문제를 못 잡아내냐면 미국은 이제 FBI, 국세청, 공직자윤리처 그리고 백악관 인사처 4군데서 별도로 검증을 해요. 그리고 나서 별도 보고를 하기 때문에 서로 상호 검증이 되는데 우리는 인사수석처하고 민정수석실 그 2군데서 모든 것을 주관하다 보니까 결국은 밝혀내지 못하는 거는 문제로 남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이제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 청문회에서 모든 걸 다 밝히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청문회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청문회에 일단 들어가면 그건 정책감사가 되는데 이게 청문회에 들어가면 또 모든 것은 사라지고 자질검증 문제만 계속 나오게 되고 그래서 청문회가 갖고 있는 본질적 기능이 훼손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하튼 지금 강경화 내정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렇게 변명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몰려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낙연 총리 후보자는 사는데 강경화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낙연 살리고 강경화 털고 가느냐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경화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여성 이 상징성, 여성 등용 상징성 그리고 비외무고시 출신을 외교장관으로 해야 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 이런 것을 먼저 더 선택을 해서 이걸 강행할 것이냐. 결국은 이제 이게 부담은 이제 청와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인데 지금까지 경험으로만 놓고 보면 총리를 살리는 조건으로 어느 몇몇 장관만큼은 낙마시키는 것으로 뒷거래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종종 있어 왔죠. 이게 지금 민주당이 지금 야당 시절에 했었던 그런 사례들이고 실제로 이런 도덕적 기준들은 민주당이 야당일 던 시절에 지금 면도칼처럼 송곳검증이라는 미명 아래 지금 들이댔던 그런 잣대들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게 어떤 상황으로 청문회에 들어가면 어떤 상황으로 어떻게 튈지가 지금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경험적으로 봤을 때 강경화 후보자의 언론 인터뷰 어떤 태도만 놓고 보면 이낙연 후보자와 확연히 다르죠.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시비를 거냐라고 본인은 똑부러지게 해명을 한다고 그러지만 국민들과 청와대에 주는 어떤 정치적, 감정적, 정서적 거부감이 점점 고조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정치적으로 비화되고 어떤 걸로 갈지는 현재로서는 지금 예측 불가입니다. 네, 민주당은 곤혹스러워하고 야당에서는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고 그렇게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얘기를 한번 가볼까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사실 공정거래위원장이 어떤 자리입니까? 문재인 대통령 또 새 정부가 적폐청산하면서 대기업 개혁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데 최전선에서 바로 이러한 일들을 해나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화면에 길게 나왔는데요.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오늘 주장한 내용입니다. 김상조 후보자의 부인이 공립고교 영어 강사로 채용되는 과정에 토익 점수 자격에 미달. 아마 901점 이상이래야 하는데 900점이었다고 하네요. 지원 1점이 모자랐던 거죠. 지원 기간을 2주 지나 접수했는데 서류 심사에서 만점을 받았다. 지원서에 적은 영어 학원장 경력은 서울시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등록된 적이 없는 학원이다. 김상조 후보자 측 해명은 이렇습니다. 토익 점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응시자가 없다 보니 합격한 것이고 학원장 직함을 갖고 활동했지만 월급쟁이 학원장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 더 여러분께 보여드릴까요?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김상조 후보자의 아들 병역 특혜 의혹까지 제기를 했네요. 아들이 소총병으로 배치된 뒤에 4개월여 만에 근무병으로 보직과 특기가 전환됐고 전역을 5달 앞두고 매달 5일에서 9일씩 휴가를 받기도 했다. 해명은 아들의 보직 변경은 학력과 계급 그리고 남은 복무기간을 고려한 선발이었다. 휴가는 조부상과 포상휴가였고 만기 제대할 때까지 휴가 특혜를 받은 사실이 없다. 이렇게 김상조 후보자 측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이왕 의혹을 제기한 김에 김상조 후보자 측 또 김상조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과 관련해서 정치권의 공방 여러분께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얘기들 하고 있는지 한번 잘 들어보시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의혹은 점입가경입니다. 이미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폴리패시어 이력, 이 2차례의 위장전입, 대기업 강연료 문제, 논문 자기 표절 의혹까지 불거진 상태입니다. 김상조 후보는 오랫동안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기관장인 한성대 총장으로부터 겸직 허가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김 후보자의 겸직 금직 위반도 사실이라면 김 후보자는 공정거래위원장이 될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한성대 교수직도 당장 그만두어야 합니다. 지금 정준길 자유한국당 대변인 얘기 들어보면 말이죠. 김상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죠. 근데 하나하나만 놓고 보면은 전부 다 지금 해명과 지금 의혹 제기 해명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토익 점수가 901점 이상이래야 되는데 900점이었다라는 걸 가지고 이거를 의혹이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좀 상식선에서 너무 심한 거 아니라는 얘기 나오고 있고요. 아들 병역 특혜 논란 같은 경우에 휴가를 가기 위해서 휴가를 몰아서 쓴 걸 가지고 그렇게 좀 오해를 받고 있는다는 그런 오해들. 다운 계약서 옛날에 실거래가 되기 전에 누구나 다 했던 거기 때문에 나도 그냥 했었던 거다라는 이런 해명들 다 있는데 해명 자체가 지금 뭐 불법적 요소가 있거나 문제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정말 이 김상조 후보자 문제의 본질은 재벌 저격수, 깨끗한 교수 출신, 뭔가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 항상 목청을 높여왔던 교수 출신도 알고 봤더니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있더라고 하는 본인 스스로 높여놓은 기대치가 너무 높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들 특혜 같은 경우에도 해명 자체가 맞다 틀리가 문제가 아니라 우병우 전 수석의 꽃보직 논란이 이게 오버랩이 되면서 이미지적으로 국민 정서가 지금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게 지금 문제의 본질입니다. 예.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조금 과도한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직 변경이 4개월 만에 됐다는 거 아니에요? 4개월 만에 다른 좋은 보직으로 됐다는 얘기인데 이럴 수 얼마인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저 개인적인 얘기에서 안 됐습니다만 네. 저도 저기 연대본부에 근무한 지 한 3개월 만에 그 당번병으로 갔던 기억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과도하게 내세워서 이게 무슨 대단한 그 어떤 비리다 의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과도한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서 청문회에서 이 지금 재벌개혁이나 전반적인 경제로 집중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 결정적인 뭐 부동산 투기나 과거에 국민들 정서에 반하는 뭐 강남 학부는 위장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이 자체 의혹도 제기 안 되는 게 가장 좋았겠으나 조금 과도한 면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조금 다른데요. 왜냐하면은 저는 여러 기준 중에서도 비리와 관련된 건 직무 관련성에 아주 굉장히 중점을 둬야 된다고 봐요. 교육부 장관이 논문 표절하면 됩니까? 그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국방부 장관이 군대 안 갔다 오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공정거래위원장은 그 어떤 직책보다도 공정한 거래를 위해서 아주 청렴성이 요구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강경화 그 내정자보다 더 고약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더 굉장히 많은 부분 속에서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숙고할 가능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그 것이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신용카드 사용액 영원으로 신고한 부분. 그게 혹시 세금 탈루를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됐는데 뭐 사실은 영원이 아니라 뭐 900만 원, 1,300만 원 정도 썼는데 그 소득공제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서 영원으로 신고했다라고 하는데 뭐 그 해명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걸 굳이 영원으로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야당에서는 그렇게 빌미를 잡아갖고 또 공세를 취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 김상조 후보자, 강경화 후보자, 특히 김상조 후보자 이번 주 후반부에 인사청문회 예정돼 있습니다. 김상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통해서 이렇게 제기된 의혹들을 속 시원히 해명할 수 있을지 또 강경화 장관 후보자 다음 달 8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을 둘러싼 의혹들 해명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권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